1967년 미국은 하늘에 비밀 위성을 띄웠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소련이 몰래한 핵실험을 잡아내는 것. 이름은 벨라, 라틴어로 망을 본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시는 냉전이 가장 뜨겁던 시절이었습니다. 1963년 미국과 소련은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대기권과 우주에서 핵폭탄을 터뜨리지 말자는 약속이었죠. 문제는 상대가 약속을 지키는지 확인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위성을 올렸습니다. 핵폭발이 터지는 순간 뿜어져 나오는 감마선을 우주에서 내려다보며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1967년 7월 2일 위성이 정체불명의 감마선 섬광을 포착합니다. 로스앨러모스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긴장했습니다. 소련이 또 핵실험을 한 걸까? 하지만 데이터를 들여다보자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핵폭발의 감마선은 특유의 모양이 있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단일 펄스. 그런데 이 섬광은 그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에 따라 출렁이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구조였습니다. 더 이상한 건 방향이었습니다. 여러 대의 벨라 위성이 같은 섬광을 봤는데 도착한 시간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 시간차를 거꾸로 계산하자 신호가 온 곳이 드러났습니다. 지구가 아니었습니다. 태양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 바깥 저 멀리 깊은 곳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핵폭탄을 잡으려던 위성이 핵폭탄이 아닌 무언가를 잡은 것입니다. 이 발견은 곧바로 공개되지 못했습니다. 군사 기밀이었으니까요. 무려 6년 동안 데이터는 금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 마침내 한 편의 논문이 세상에 나옵니다. 레이 클랩의 사델이 이끄는 연구팀은 짧은 폭발들을 보고했습니다. 1969년부터 1972년 사이에 잡힌 16개의 짧은 폭발이었습니다. 논문 제목은 우주 기원의 감마선 폭발 관측이었습니다. 이렇게 천체물리학의 완전히 새로운 분야가 핵전쟁을 막으려던 위성의 우연한 관측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체불명의 폭발은 대체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을까요? 일부 감마선 폭발은 단 6초에서 10초 만에 태양이 100억 년의 일생 동안 방출할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태양 하나가 평생에 걸쳐 내놓을 빛을 이 폭발은 눈 깜짝할 사이에 토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폭발입니다. 발견 이후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한 가지 질문에 매달렸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런 폭발을 일으키는가? 단서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감마선 폭발을 모아 지속 시간을 재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1993년 크리사 코우벨리오트가 이끄는 연구팀은 212개의 폭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폭발들이 두 무리로 깔끔하게 나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기준은 약 2초였습니다. 지속 시간이 2초보다 짧은 폭발, 그리고 2초보다 긴 폭발. 마치 우주가 두 가지 방식으로 죽음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긴 폭발입니다. 태양보다 수십 배 무거운 거대한 별을 떠올려 보세요. 이런 별은 자기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일생의 마지막에 중심부가 붕괴합니다. 핵이 무너지면서 그 자리에 블랙홀이 태어납니다. 갓 태어난 블랙홀은 주변의 별 잔해를 빨아들이는데 이때 미처 다 삼키지 못한 물질이 소용돌이치며 원반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회전축을 따라 빛에 가까운 속도의 좁은 제트를 양쪽으로 뿜어냅니다. 이 제트가 별의 표면을 뚫고 나오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긴 감마선 폭발로 봅니다. 이 모형을 처음 제안한 사람이 1993년의 스탠 오슬리였습니다. 거대한 별의 붕괴라는 뜻에서 콜랩사 모형이라 불립니다. 그렇다면 짧은 폭발은 무엇일까요? 이건 별의 죽음이 아니라 두 시체의 충돌이었습니다. 별이 죽고 남긴 핵, 중성자별을 떠올려 보세요. 한 숟가락만 떠도 수억 톤에 달하는 우주에서 가장 밀도 높은 물질입니다.
두 개의 중성자별이 서로의 중력에 붙들려 수억 년 동안 빙글빙글 돌다가 마침내 충돌합니다. 그 순간 1초에서 2초 사이에 짧고 강렬한 감마선이 터져 나옵니다. 빈 폭발은 거대한 별의 마지막 비명, 짧은 폭발은 두 죽은 별의 마지막 포옹. 다만 이건 오랫동안 이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짧은 폭발이 정말 중성자별 충돌인지 누구도 직접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 증거는 한참 뒤에야 극적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2022년 10월 9일, 지구의 망원경들이 일제히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무 밝은 감마선 폭발이 들어와서 일부 관측 장비는 신호가 포화되어 제대로 측정조차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 폭발에는 곧 별명이 붙었습니다. 보트, 역대 가장 밝은 폭발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전에 관측된 그 어떤 감마선 폭발보다 50배에서 70배나 밝았습니다. 과학자들은 계산 끝에 이런 사건이 약 1만 년에 한 번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처음 본 규모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거리였습니다. 이 폭발은 약 20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20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이 우주를 가로질러 이제야 지구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렇게 멀리 있었는데도 이 폭발은 지구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폭발이 도착한 직후 지구의 상층 대기에서 이상 현상이 감지됐습니다. 전리층이라 불리는 고도 수십 킬로미터의 전기를 띤 대기층이 교란된 것입니다. 보통 이 정도의 교란은 우리 태양이 거대한 플레어를 터뜨릴 때나 일어납니다. 그런데 20억 광년 떨어진 폭발이 우리 별이 코앞에서 일으키는 것과 맞먹는 교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폭발은 긴 감마선 폭발이었습니다. 즉, 어딘가 먼 은하에서 거대한 별 하나가 무너지며 블랙홀로 태어난 순간을 우리가 20억 년 뒤에 목격한 것입니다. 빛 중에서 가장 폭력적인 빛이 우주를 가로지르는 데 20억 년이 걸렸고, 그러고도 우리 대기를 흔들었습니다. 거리가 주는 안도감을 이 폭발은 무너뜨렸습니다. 보트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우주의 폭력은 우리에게 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긴 폭발의 정체는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거대한 별이 무너져 블랙홀이 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짧은 폭발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였습니다. 두 중성자별의 충돌이라는 가설은 아직 증명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 증명은 2017년에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2017년 8월 17일, 라이고와 비르고라는 중력파 관측소가 시공간이 떨리는 신호를 잡아냈습니다. 중력파는 무거운 천체가 충돌할 때 시공간 자체에 생기는 잔물결입니다. 이 신호의 모양을 분석하자 두 개의 중성자별이 나선을 그리며 충돌하는 마지막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1.7초 뒤, 페르미 감마선, 우주 망원경이 같은 방향에서 짧은 감마선 폭발을 포착했습니다. 중력파가 먼저 도착하고 1.7초 뒤에 감마선이 따라온 것입니다. 같은 방향, 같은 순간, 우연일 수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가설이 단 1.7초의 시간차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짧은 감마선 폭발의 정체는 정말로 두 중성자별의 충돌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열한 시간 뒤 전 세계의 망원경이 같은 방향을 겨눴습니다. 그리고 1억 3천만 광년 떨어진 한은하에서 새로운 빛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두 중성자별이 충돌하며 크 뿌린 잔해가 빛나는 킬로노바였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중력파로, 감마선으로, 그리고 가시광선으로 세 가지 다른 신호로 동시에 관측한 것입니다. 이것이 멀티메신저 천문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껏 우리는 우주를 빛이라는 하나의 감각으로만 봐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시공간의 떨림까지 함께 느끼게 된 것입니다. 마치 무성 영화만 보던 인류가 처음으로 소리를 듣게 된 것과 같았습니다.
멀리 있는 폭발 하나가 우리에게 새로운 감각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천문학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하나의 사건을 여러 눈으로 동시에 지켜봅니다. 빛이 보여주지 못하는 비밀을 중력파가 대신 알려줍니다. GW170817은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우주가 보내는 신호는 빛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폭발이 만약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오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이 폭발이 지구를 정면으로 겨눈다면 감마선 폭발의 에너지는 사방으로 퍼지지 않습니다. 좁은 제트로 집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제트가 우연히 지구를 향했을 때뿐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루에 약 한 번 감마선 폭발을 관측합니다. 하지만 제트가 지구를 향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실제로는 하루에 약 500번씩 우주 어딘가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곳에서 제트가 지구를 정조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마선이 대기에 쏟아지면 오존층을 화학적으로 파괴합니다. 오존이 사라지면 태양의 자외선이 그대로 지표에 내리꽂힙니다. 바다 표층의 작은 생물들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먹이사슬 전체가 흔들립니다. 실제로 약 4억 4천만 년 전 오르도비스키 말에 일어난 대멸종이 이런 감마선 폭발 때문이었을지 모른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2004년 멜롯 연구팀이 제기한 주장입니다. 다만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 화석에 새겨진 결정적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당시 멸종이 햇빛이 닿는 얕은 바다의 생물에 집중됐다는 점이 이 가설과 묘하게 들어맞을 뿐입니다. 위협이 되려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폭발이 대략 수천 광년 이내로 가까워야 하고 제트가 정확히 지구를 향해야 합니다. 둘 다 만족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한때 그 후보로 지목된 별이 있었습니다. 약 8천 광년 떨어진 WR104라는 별입니다. 이 별은 두 별이 서로 도는 모습이 마치 바람개비처럼 회전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과거 관측에서 그 회전축이 거의 지구를 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죽음의 별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컵 천문대의 새로운 관측이 이 공포를 가라앉혔습니다. 별의 궤도를 다시 정밀하게 측정해보니 회전축이 지구에서 상당히 비껴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별은 다행히도 우리를 겨누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폭력적인 빛. 그러나 너무 멀리 있어 우리에게는 흔적과 신호로만 도착합니다. 핵 전쟁을 감시하려던 위성이 우연히 우주 최강의 폭발을 발견했습니다. 반세기에 걸쳐 우리는 그 정체를 하나하나 밝혀냈습니다. 거대한 별의 죽음과 두 중성자별의 충돌. 그 두 가지 죽음의 빛이 지금도 우주를 가로질러 우리에게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중성자별이 충돌할 때 단순히 빛만 터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 손가락의 금반지는 중성자별 두 개가 충돌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단서에서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